대한민국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방위의 중심군이죠. 강한 육군, 존중받는 육군, 책임지는 육군. 오늘 확 바뀌고 있는 육군을 제대로 소개합니다. 육군이 추진하는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 건설, 그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 4차 산업혁명 시대 육군 비전 2030을 구현해가는 육군을 들여다봅니다.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잘 대처해가는 우리 육군의 혁신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정책차장 오혁재 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서강대학교 육군영연구소 소장 이근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육군 정책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첫 출연이 아니신가 싶으신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육군 정책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네네. 저희들은 육군본부의 브레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구성원들이 각자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육군의 미래에 나아갈 개념을 창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네. 육군의 브레인입니다. 예. 육군 정책 차장님께서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육군 정책실이란 육군의 브레인들,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육군 정책실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네. 육군 정책실의 이제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육군의 비전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각 비전을 구현하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 정책실의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대외기관과 전략적인 소통을 해서 육군의 정책을 보다 잘 홍보하는 예.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요.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우리 참모총장님의 군사 외교 활동 등도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국방 포커스 잘 출연하셨습니다. 예, 좀 국민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김 교수님, 육군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육군의 과거를 주로 다루는 건 육군의 전사를 담당하는 군사연구소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육군의 현재는 지금 야전 각지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각 부대들이 될 수 있고요. 육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육군의 정책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군은 비전 2030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육군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육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일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조직이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육군 정책실에 새로운 전담 조직이 편성되면서 중요한 업무가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오 차장님,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6월 1일부로 정책실이 개편되었습니다. 육군은 미래 핵심 사업으로 우주, 과학기술, 드론봇, 인공지능 등 4가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분야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분야를 융합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정책실로 통합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요. 네. 육군의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고 설계하겠다.
그리고 미래 핵심 사업을 별도 핵심 조직으로 만들어서 직접 챙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직접 챙기면 더더더 이게 저 사업 추진이 힘도 받고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환영할 일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그런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육군이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던 육군 비전 2030 구현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차장님 현재 육군의 정책 추진 방향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 육군은 육군 구성원들의 의지를 일단 결집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모아야겠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육군 비전 2030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더 강한,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목표로 강한 육군, 존중받는 육군, 책임지는 육군을 만들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군이 장기적인 계획을 정말 뚝심 있게 추진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지금껏 육군 정책 추진 방향과 육군 비전 2030 추진 모습, 이 교수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육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뚝심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육군 같은 경우도 21세기 들어와서 5명의 이제 5대에 걸쳐서 참모총장과 구성원들이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했고 혁신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상전투에 있어서의 최강자 지위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력 연구소장을 맡은 게 이제 2015년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년, 7년 동안 육군의 혁신 모습을 쭉 봐왔고 네. 그리고 특히 지난 3대 동안 참모총장과 구성원들이 육군 비전 2030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랬던 부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상황 인식이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에 그 남영신 육군 총장님께서 향후 5년이 육군이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정말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육군의 혁신에 중요한 그런 안보 환경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김 교수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미래를 예측할 때 너무 길면 안 돼요. 저희가 네. 뭐 100년, 50년을 내다보면 이게 안 되고 5년으로 5년을 얘기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지금 저희가 매일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라든가 사이버 위협 이런 다양한 안보 위협들이 지금은 굉장히 기존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안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안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육군이 어떤 식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처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겠는가? 이걸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이템 중심적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이 정책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과학기술에 관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그리고 뭐 기후 변화, 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 안보 위협을 우리가 정말 거의 일상에서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안보 환경에 육군이 좀 발빠르게 지금 잘 대처하고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네네.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멈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차장님? 멈춤이란? 멈춤이란 후퇴죠. 그렇죠. 네. 뒤처짐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예. 뒤처짐이에요. 우리 육군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육군의 슬로건, 새로운 슬로건이죠. 더 강한 좋은 육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군이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이 육군 비전 2030입니다. 네. 이를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슬로건이 더 강한 육군, 더 좋은 육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모두 더 강하고 더 좋은 육군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육군 그리고 더 좋은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이제 뒷받침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이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그죠. 같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교수님, 더 강한 좋은 육군으로 혁신하는 진짜 이유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도 변하고 그죠. 인구 구성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혁신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뒤로 갈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속도만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더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세계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한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최근 군사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기술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좀 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좀 더 세밀한 계획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확실한 어떤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다 또 인구 국감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강군으로 변해가는 육군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기술 변화와 함께 사람 중심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강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 중심 소프트 파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첨단 전력만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든 전쟁에 대비하는 것처럼 오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것처럼 믿게 되는 경향 때문이죠. 근데 결국엔 전쟁도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과거 전쟁들을 최근 것만 살펴봐도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다 첨단 과학 기술이 월등히 우월한 미국이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대분란전이라든가 카운터 테러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판을 내림으로써 전쟁에서 수렁에서 굉장히 힘든 걸 겪을 수 있었죠. 미국의 전략사상가 에드리안 루이스라는 교수가 계신데요. 네이버 칼리지랑 웨스트포인트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The American Culture of War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쟁 문화라는 책인데요. 미국이 당연한 질문이요.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전쟁에서 약자한테 계속해서 졌는가?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졌다. 왜일까? 이거는 첨단 과학 기술을 너무나 맹신하고 사람의 중요성을 경시한 것 때문이라는 어떤 문화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결국은 첨단 과학 기술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보장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은 사람 중심의 소프트 파워를 지향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탕을 두고 사람이 어떤 과학기술로 인해서 강화된 상태에서 올바른 전쟁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이런 청사진들을 올바르게 잘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더 강한 좋은 육군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싸움부터 그죠? 그리고 병영 문화까지 정말 모든 걸 다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더 강하고 좋은 육군 이 만들어갈 인간 존중의 병영 문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합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 변화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환경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개별 용사들이 자기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치적인 목표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군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더 강한 더 좋은 육군 문화 정착의 최종 상태라고 하는 것은 리더, 간부들이 어떤 육군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그리고 동시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은 육군을 신뢰를 하고 그리고 존중을 하는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상태가 도달이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안보 환경에
변화에 이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군 혁신 또 육군 비전 2030을 추진 중입니다. 기술 강군으로 변화하는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잘 다지게 하는 소프트 파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 존중의 그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육군의 혁신 중에 그 인간 존중의 문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차장님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좀 더 추진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근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육군이 더 강하고 좋은 육군으로 육군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리더 그룹인 우리 간부들의 신념화, 행동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화, 행동화를 간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군은 행동 강령도 만들고 행동 지표도 만들어서 제공하였고 부대별로 이런 거에 대한 선포식도 실시를 했죠. 네. 예. 또 이러한 간부들의 신념화, 행동화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에는 우리가 물결 파문이라고 하듯이 전 장병에게 이 공감대가 확산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군 장병뿐만 아니라 육군 가족도 육군과 별개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체로 이 정책과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전역하면 끝이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전역을 해도 이 육군으로 계속 육군에 관심을 가지는 이 친육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 차장님, 이와 관련된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육군은 먼저 가족 지원 정책으로는 우리 기반 체계도 구축하고 주거 여건도 안정시키고 보육, 교육도 지원하고 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해야 돼요. 여가 활동 여건도 보장해야 돼요. 또 포상과 격려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6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20개의 우리가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군 복지 통합 포털을 만들고 군인 가족들에게 전자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6개의 과제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전역 장병 친육군화가 중요한데요. 네. 예비역뿐만 아니라 단기 복무하는 우리 간부, 병사들을 포함한 의무 복무자들을 더 육군을 신뢰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육군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의무 복무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요. 그들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예비역들과는 별도의 효율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 너무 강조하는 거 사실은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기되는 게 이게 군 기강 해임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훈련이 너무 줄어든다? 훈련에 어떤 지장을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근우 교수님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강 이제 해이 플러스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군사력의 약화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많이 거론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은 이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까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전투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거는 바로 개인 장병들이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경직되지 않게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래 세계에서 전투 자체가 점점 분권화되고 그리고 임무형 지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 하급 지휘관들한테 아니면 밑에 일선 장병들한테 뭔가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자꾸 간다면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주도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각계 전투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이제 딱 틀에 박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강한 기강으로서 통제가 되는 일종의 로봇과 같은 그다음 뭐 로봇 인형과 같은 전투 인형과 같은 그런 군대는 사실은 미래 전쟁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라고 하는 거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전투원들을 예.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육군이 어떤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줄기는 이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럼 우리 육군이 이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 속에서 군 기강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이 강한 훈련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제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지금 MZ세대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부심이 들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게 지금 미래 군의 핵심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전쟁을 하려면 실제 존중받고 서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죠. 전우애가 확실히 있는 군대가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힘든 걸로 투덜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훈련은 끝나고 나서 전우애가 다져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가신다면 우리 오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미래 육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더 강한 좋은 육군을 구현하기 위한 육군 혁신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간 존중 병영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 본연의 전투 임무 수행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차장님. 네. 예, 육군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 강한 육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핵심 정책은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 육군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사장님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 우리 국방 개그맨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워리어 플랫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래의 육군의 개인 전투 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투 체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기본 전투 요소는 각계 전투원입니다. 따라서 이 각계 전투원들의 전투 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돼야 전투력 발휘가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피복, 장구, 네. 전투 장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실제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하고 전력화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이 단계에서 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육군에서 2월부터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28사단의 수색 대대장을 하고 있는 김인직 중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비 적용 후에 사격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특성사수가 아닌 병사가 한 명도 없게 됐다는 그런 실제 어떤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무장지대 작전에서도 굉장히 조준 시간이 줄어들고 실시간 100m 이상 표적에 대해서 명중률도 크게 향상하고 있다는 그런 실제 결과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전사들도 이제 전투 실험 동에는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전자식 감응 장비가 있어가지고 청력을 보호하기 때문에 병사들 간에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굉장히 실시간 전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이런 미래 전장 환경에서 육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장비라는 여러 실제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죠. 오, 전투력 향상이 막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리어 플랫폼은 이제 뭐 과학이 아니라 마법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저도 이 장비만 착용하면은 특등사수 뭐 진종호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가야 되겠다. 왜? 진종호야 내가 어떻습니까? 훈련을 좀 더 하시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장비 보급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요. 뭐 좀 차장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크게 이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피복, 장구, 전투 장비를 품질을 이제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서 2024년까지 14명 명의 병력에게 개선된 장비를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의 목표는 개인 전투 능력을 보강하는 단계다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인 2단계는 보강한 개인 전투 능력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네. 겁니다.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2025년이라는 가까운 미래에도 기술은 발전할 겁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하면서 네. 품질 개선을 일단락하는 게 아니라 품질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개인의 전장 가시화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개개인들이 나와 내 주변의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식별할수록 전투 수행 능력이 좋아지는 것인데 네. 이러한 개인 전투 체계를 기존에 지급한 개인들의 무기 체계하고 상호 연결시키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3단계인데요. 이건 2030년 이후에 각각의 구성품들을 개선해서 보급을 했는데 네. 이러한 구성품들을 하나의 일체형 장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체형 장비로 만들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개 전투원들이 또한 지휘, 통제, 통신 체계와 상호 연결을 한다는 그런 큰 구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한 사항이나 극복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완성돼 있는 거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미래 사업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뭐 한 10년, 20년 후까지도 바라보는 어떤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하고 마찬가지로 이 워리어 플랫폼에서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되고 맨 처음에 보강되고 확대가 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몇몇 아이템들은 분명히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어떤 기술을 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워리어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이 옳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 소요가 계속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소화를 해주고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반영을 하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령을 개정을 하고 등등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실은 여기 뭐 차장님도 계시지만 뭐 차장님 힘이라든지 아니면 육군본부 정책실 또는 뭐 육군 전체 힘만 가지고도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그리고 국가 전체가 어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육군이 좀 더 올바르고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는 좀 더 적절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그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워리어 플랫폼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는 육군의 어떤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 예산이 필요하겠고요. 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어떤 규정이나 뭐 법령 이런 개선 필요할 때 정치권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육군의 미래 핵심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드론보 전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 주변 사람에게 하니까 야, 그럼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싸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론봇이라는 용어는 이제 육군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드론과 로봇을 합성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드론봇 전투 체계는 뭐냐? 앞서 제가 워리어 플랫폼은 미래의 육군의 개인 전투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하자면 드론봇 전투 체계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병력 자원도 급감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개개 전투원들의 생명이 더욱더 소중해지고 네.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최소 피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네, 드론봇 얘기만 들어도 최첨단 강군으로 변모해가는 육군의 모습이 막 연상이 돼서 감동적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군사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하는 분야, 공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드롭봇을 소개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벌떼처럼 등장한 드론. 과연 영화 속 장면에 불과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전 세계가 군사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한 드론봇. 드론 전쟁 현실이 되다. 지금 출발합니다. 혁신을 받아들인 자에겐 승리를, 혁신을 망설인 자에겐 패배가 뒤따랐으니 1, 2, 3차 산업혁명 때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전장의 승패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을 인간은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류는 드론이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대규모 정규전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때는 2020년 9월 27일, 그로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 일명 아전인데요. 수백 년 전부터 영토와 종교 갈등을 겪어왔던 두 나라의 이 분쟁은 예상과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승패를 가른 요인은 다름 아닌 바로 드론.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제르바이잔의 비장의 무기는 크게 세 가지였으니 수상하다 수상해. 전에는 분명 농업용으로 쓰이던 놈이었는데 AN2 수송기를 원격 조종식 드론으로 개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 드론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이 미끼용 드론으로 아르메니아 방공진지 위치를 확인. 그것도 모르고 아르메니아는 이 개조된 드론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등장한 드론은 뭘까요? 이름하야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하로. 이 드론은 이스라엘제 하피라는 드론의 2세대 버전인데요. 2016년 분쟁 당시에도 아르메니아 초소 공격에 사용된 드론으로 방공망과 방어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합니다. 자자, 주목하시라. 세 번째 드론, 이 드론이 바로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터키에서 수입한 TB2 공격 드론. 분쟁 첫날부터 아르메니아의 탱크와 전투 차량을 격파하며 아제르바이잔에게 승리를 안겨준 드론인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드론이 없었다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결국 드론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아르메니아 측도 다수의 TB2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지만 무인기인 드론이 격추됐을 때 피해 부담은 유인기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도 드론의 크나큰 장점인데요.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생명 중시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요즘,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적의 약점에 아군의 강점을 집중 투사하는 우리 드론봇의 스마트한 전투력은 갈수록 그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무에 드론봇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찰, 공격, 전자전, 다목적 로봇 등의 조기 전력화를 목표로 2018년 10월부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 전장은 어떨까요?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된 다영역 다차원의 전장.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투력 운용의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이제 무인화 첨단 전투체계 도입이 필수인 시대에 드론 전쟁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인데요.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드론. 앞으로 우리 군과 대한민국 잘 부탁해.
네, 드론봇 전투 체계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가군의 기술 협력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수님, 이 드론봇 전투 체계 이게 이제 육군이 드론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시에 또 극복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은 이제 민관 군내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드론봇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기술이고 지금 현재 이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그 1월 그 국방부 연두 그 업무 보고에서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을 해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 산업 발전과의 선순환을 이뤄낸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민간 부분과 있어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서의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군이 빨리 배우고 또는 동시에 군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민간 부분에다가도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관련 민간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존재를 할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드론봇 전투 체계하고 유인 전투 체제를 결과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작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고 해킹 같은 거 바이러스 등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역 통제 체제의 재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기, 드론, 미사일 등 공중에서 운영되는 전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공중에서 쉽게 얘기하고 이제 교통사고를, 접촉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드론봇을 전력화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공역 통제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눌 것이고 누가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육군은 이제 합참 공역 통제 개선 노력과 발맞춰 갖고 전술 공역 통제 체제의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주파수 대역의 확보입니다. 결국은 이 드론과 그다음 유인 복합 체제를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무선 통신의 문제고 그러면 각각의 무선 통신에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군용 주파수 확보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체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민간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이고 주파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방안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보안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안 문제는 모든 무기가 도입될 때 항상 넘어야 되는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봇 전투 체계를 적절한 시기에 전력화를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제가 들어오고 과도하게 이것을 저해하게 되는 보안 규정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변화, 그다음에 개정,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군의 어떤 기술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정부 부처 간의 협력, 또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육군이 또 직면한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드론봇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 차장님, 우리 육군이 추진 중인 드론봇 체계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나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게 전력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작전 효율성, 효용성을 발휘할 것이냐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작전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육군은 2025년까지는 주요 부대 위주로 드론봇 전투 체계를 전력화하겠다. 네.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훈련할 것이냐라는 교육훈련 체계도 정립하겠다. 훈련장도 신설하겠다.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이후에는 이제 2027년에는 신속 대응 사단이나 기동 사단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전 부대의 드론보 전투 체계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보 전투 체계를 이제 성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육군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드론보 체계까지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군의 놀랄만한 혁신을 찾아보고 있고 또 설명 듣고 있는데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래 육군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뭐 워리어 플랫폼도 있고 그러니까. 태 기자님은? 아니, 전 사실 정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워리어 플랫폼도 아까 얘기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나 뭐 어벤져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 네. 이제 그 아미타이가 4.0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네. 이제 아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미타이거 4.0 요 간단한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현됐을 때 육군의 미래 어떤 건지 어떻게 싸우는 건지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본론이 오는 중이네요. 예. 네. 그렇구나. 워리어 플랫폼, 드론보 전투 체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육군이 추진하는 혁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세대 기동 체계를 만들고 타격 체계를 만들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 육군의 혁신 노력들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아미타이거 4.0이다. 그러니까 최상위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미타이거 4.0은 미래 지상군의 전투 체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미타이거 4.0이 전력화되면은 네. 육군이 싸우는 방법에서 어떻게 달라질 네, 것이냐 네. 좀 잠깐 짚어보시죠.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육군이 다양한 기동 수단을 가지고 기동력을 대폭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신속하게 전투 현장에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작전을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첫 단추는 기동화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바뀌는 그런 특징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와는 전장에서 전체 전투 요소들이 통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원과 전투 플랫폼들을 연결시키고요. 전투원과 전투 플랫폼이 서로 전장을 가시화하고요. 전투원과 전투 플랫폼들이 또 다른 지휘 통제 체계와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은 충분히 전투 현장에서 전투력 발휘에 승수 효과를 달성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그 특징은 육군이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화입니다, 지능화. 네. 예. 인공지능 기술들이 전장 인식, 의사결정, 전투력의 운영, 작전 지속 지원 등 광범위한 범위에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참모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전투 수행 방법, 최적의 방책을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장차에는 자율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대체해 감으로써 사람을 좀 더 효과적인 장소에서 좀 더 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능화 작업도 병행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답을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했었는데 어. 저도 타이거 4.0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미타이거 4.0. 예, 그래서 그냥 멋있게 호랑이를 갖다 붙였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뜻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 영어지만 그리고 조사했다니까. 예, 잘 못하는 영어지만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의 약자가 되는 거죠.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민병철 씨한테 영어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저희는. 예, 이거를 이렇게 좀 풀이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래 첨단 과학 기술이 구현된 지상 전투 체계의
모든 것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아미타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이 백두산 호랑이 빠르고 그리고 치명적인 육군이 연상이 되는데 사실 그 아미타이거 4.0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분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미타이거 4.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동화 네트워크화 기능화 작업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체감하게 될 그런 특징은 이제 기동화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육군은 차량형 장갑차를 전방 사단의 예비 여단 또 예비 사단의 일부 보병대대에 우선적으로 전력화해서 기동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중형 전술 차량을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대 후반에는요, 우리가 이제 드론과 로봇을 장착한 소형 전수 차량을 전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동 드론, 다양한 수송 드론을 전력화시켜서 말 그대로 육군이 입체적인 기동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에는 육군의 전 부대가 기동화가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전후반으로 군 위성통신체계 2를 전력화합니다. 이걸 전력화를 통해서 위성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또한 소부대 무전기 2를 각계 병사들한테 전력해서 초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2030년대 초중반이 되면은 전투원과 모든 전투 플랫폼들이 통합된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상호 연결되는 것이 달성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진흥화입니다. 진흥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빅데이터들을 구축한다든가 기타 기반 체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은 육군이 새롭게 전력화를 하고자 하는 육군 지휘 통제 체계와 결합이 돼서 보다 효율적인, 보다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의 승수 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미래 육군 모습의 총체적인 것이 아미타이거 4.0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기동화 네트워크 진흥화 최대한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더욱더 차장님 애써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더 강한 좋은 육군 달성을 위해서 육군이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군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바람과 다짐 등등 조언 등 듣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육군은 저는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육군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전쟁에 없었던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육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잔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육군의 중요성 뭐 더 이상 중요성을 해도 뭐 과대평가된 건 아닐 거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실을 중심으로 육군 중심의 미래 전쟁 준비에 많은 성원과 지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육군은 산소와 같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교수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군은 그리고 육군은 국가방의 중심군이고 그리고 육군 비전 2030 20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국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은 동시에 2030년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2030년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육군이라고 하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군의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행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강의 시간에 좀 더 육군 비전 2030에 대해서 설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다짐이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 우리 육군은 일단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선승구전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히 확립한 가운데
육군이 제시한 육군 비전 2030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국민과 함께하고 네. 전우와 함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더 강한 더 좋은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고한 대비 태세하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또 육군비전 2030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강군 육성이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육군의 다각적인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기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 건설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육군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육군에게 국민 여러분의 신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